김성환의 시사야. 구소련에서 독립한 벨라루스에서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지금 50일이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난 23일 기습적으로 취임식을 가지면서 시위는 더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이 대통령을 지원하고 나서면서 벨라루스 문제가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퇴진 시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대통령 이름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루카셴코. 네, 셴코. 약간 우리 러시아 쪽 발음 그쪽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자판에 칠 때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셴코 이렇게 쳐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대선이 지난달 9일 치러졌는데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루카셴코 대통령이 압승을 해서 6연임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때 득표율이 80.08%가 기록이 됐어요. 최대 경쟁자가 야권 여성 후보 스베틀라나 티하노프스카야였는데 10.09%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더 집권을 이어가게 됐는데 그때 최대 경쟁자였던 야권 후보가 영어 교사 출신의 전업주부로 정치 경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5월에 반체제 유명 유튜버인 남편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자 이틀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때 불법 집회 주최 혐의라는 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자 남편을 대신해서 대선에 출마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힘을 실어줬었습니다. 지금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지금 26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라면 비결 중에 하나가 유력한 야권 후보들을 다 체포하는 방법이 하나 이거 있고요. 후보 등록을 아예 못하게 거부해버리는 그런 방법을 써서 그러니까 야권 후보들이 뭐 누가 되든 나올 수 없게 그렇게 만들면서 자기가 최대의 득표를 기록해서 계속해서 집권을 이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 티하노프스카야의 이제 민심이 좀 쏠리면서 마지막 선거 유세에 6만여 명이나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벨라루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최대의 도전에 직면했다. 뭐 이런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정적을 계속 제거해왔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원천 봉쇄를 시켜서 못 나오게 하고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된 투표소에서는 이 야권 후보인 티하노프스카야의 표가 70% 이상 나왔다. 뭐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야권은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라. 일부 투표소의 개표 결과에 대해서 재검표를 실시하거나 재투표를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루카셴코 대통령이 전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벨라루스가 사실 백색 러시아란 뜻이거든요. 벨라가 흰색이고 이제 루스가 이제 러시아니까요. 벨라루스가 지정학적인 위치로 보면은 폴란드에서 러시아 쪽으로 붙어 있고, 우크라이나 위쪽에 있고.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왼쪽으로 쭉 러시아 서쪽 국경까지 선을 그으면 바로 옆에 맞닿아서 나오는 나라가 벨라루스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직선으로 다른 나라하고 딱 경계선에 있는 나라니까 굉장히 가까운 나라예요. 지금 원래는 구소련에 속한 15개 동맹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91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94년에 처음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선을 치렀거든요. 여기에서 루카셴코 후보가 그때 압승을 거두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가장 큰 승리 요인이 뭐 부패 척결 공약도 있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갑자기 독립하니까 불안한 그런 국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러시아와의 관계를 그냥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하니까 여기서 좀 안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루카셴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표를 몰아줬었습니다. 지금 루카셴코 대통령이 26년 동안 그러니까 벨라루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대통령으로 자리를 해온 거예요. 아무도 뭐 그 다음을 이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장기 집권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좀 신물이 났고 인권, 민주주의, 시민사회를 탄압해왔기 때문에 그 정권을 더 이상은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민심이 좀 폭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구소련 연방이면 옛날 공산주의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곳인데 그렇습니다. 26년 동안 독재를 하도록 가만히 내버렸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잖아요. 별명이요. 네. 지금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아닐 텐데 하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네. 기습적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그렇습니다. 23일에 갑자기 취임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29일쯤에 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다 이제 예상을 하면서 시위도 준비가 돼 있었고요. 좀 이걸 막아보자 그런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취임식이 사전 공고 없이 바로 치러졌고요. 통상적으로 국영 TV가 생중계를 했는데 이것도 없이 그냥 뭐 수백 명의 친정부 인사들만 참가한 가운데 비밀리에 그냥 전격적으로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취임식을 이렇게 하는 걸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도둑 취임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기 한 다음에 나 취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천 명의 시민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항의 시위를 당연히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독일, 영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같은 주요 국가들이 루카셴코를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야권의 저항 운동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지금 확실한 지도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루카셴코 대통령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 지원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힘은 더 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야권의 대규모 저항 운동이 있었는데 군부가 여전히 지지를 보냈고 러시아랑 중국이 지원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벨라루스 군부도 여전히 루카셴코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루카셴코 대통령도 결국 마두로 대통령처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벨라루스 정치권에는 잔다르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여성 정치인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야권의 핵심 전략가가 마리아 콜레스니코바라는 여성 지도자인데요. 지난 7일에 대낮인데 남성들에 의해서 갑자기 납치가 돼버렸습니다. 백주 대낮에 그냥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선 직후에 이제 야권이 반정부 투쟁을 벌이려고 조정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전략을 짜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납치 하루 뒤에는 벨라루스 정부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국경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갑자기 넘어가려고 시도해서 우리가 구금을 했다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측은 이 콜레스니코바가 벨라루스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자신의 여권을 찍고 벨라루스에 남았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 출국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앞서 이 조정위원회의 다른 간부도 폴란드로 강제 출국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정부 운동의 구심점으로 이번 대선에서 이제 야권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바로 티하노프스카야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지금 대선 직후에 리투아니아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위험이 계속 감지됐기 때문이고 자녀들에게도 위험이 인지가 됐기 때문에 자녀들을 미리 보내고 자기도 뒤따라서 리투아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의 아내인 베로니카 체프칼로가 이제 3인방 중에 마지막 인물인데 역시 체포 위협에 시달리다가 폴란드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반 루카셴코 전선을 이끌던 여성 리더 셋이 잇따라 모습을 감춰서 벨라루스의 잔다르크 3인방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권에 지금 뚜렷한 구심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대선 후보에 나왔던 티하노프스카야도 이미 리투아니아로 망명을 했기 때문에 벨라루스에 남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백주대낮에 납치당한 콜레스니코바도 지금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소가 될 위험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구심점이 사라졌고 그 단 하나 인물이 지금 루카셴코 대통령이 손을 대지 못하는 야권 인물이 있는데요. 스베틀라나 알렉세예비치라고요. 벨라루스 국적으로 유일하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저항 작가입니다. 벨라루스 국민들 사이에서 행동하는 지성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야권이 만든 조정위원회 핵심 간부가 7명인데 그중 한 분이거든요. 이 중 6명이 강제 출국됐거나 체포가 됐는데 지금 알렉세예비치는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번 시위를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얘기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주말에 이제 여성들이 대거 이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그 벨라루스의 옛 국기 색깔이 흰색하고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그걸로 조합된 옷을 입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다가 이제 경찰이 다가오면 갑자기 앉아서 흰색하고 빨간색의 실을 꺼내서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평화 시위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그런
의미로 갑자기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색 러시아라는 나라 이름대로 비폭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흰색 전통 의상을 입고 시위에 나선다든가 경찰들에게 꽃을 나눠주는 여성들도 초기에는 많았거든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도 여성들의 적극적인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라루스 여성들에게 왜 이렇게 시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요. 경찰이 남성들에게 지나친 폭력과 고문을 행사하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시위에 나서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루카셴코 대통령이 그동안 여성 비하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은 투표권을 가질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야권 대표에게도 아이들을 위해 집에 가서 저녁 요리나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공개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게 한두 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쌓였던 것도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한참 바뀌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발언이 어떻게 용납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시위 문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우리 촛불 집회할 때도 네. 그때 시위 문화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위가 끝나고 쓰레기를 다 치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가 일어났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하게 거리를 치우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폭력 시위 양상을 띠는 곳들이 많잖아요. 대체로 이렇게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되면. 그런데 벨라루스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눈에 띌 정도로 사력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거리에 이제 의자 같은 게 올라가서 이제 뭔가를 구호를 외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러면 이 벤치가 더럽혀지지 않게 신발을 벗고 올라갈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시위를 어떻게 진압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명분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폭력 시위니까 우리가 진압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항상 이 반정부 이제 대상이 되고 있는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평화롭게 해버리면 뭐 폭력적이라는 걸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진압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오래된 어떤 그 뭐랄까 논쟁거리이기도 한데요. 네. 역사적으로 반정부 투쟁을 정말 이렇게 뭐랄까 무력 투쟁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네네. 그렇게 해서 전복을 시켜야 되는 거냐? 네네네. 아니면 평화의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것이냐? 네네. 근데 그 지금 이제 평화 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좀 한계도 있다 이런 내부적인 어떤 얘기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퇴진 요구를 평화적으로 해도 루카셴코 대통령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위대 내부에서도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초기에는 여성들에게는 거칠게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제 이게 계속되니까 여성들도 이제 막 잡아가고 폭력으로 대하고 약간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전문가는 지금 루카셴코 정권이 러시아의 원조도 요청하고 국영 방송을 통해서 편파 왜곡 보도를 쏟아내면서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위대도 저항에 대한 수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예요? 좀 상황 거기도 심각해요? 지금 확진자가 7만 3천여 명 정도, 사망자가 720여 명이어서요. 100만 명당 확진자로 따지면 세계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7,700여 명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결코 지금 코로나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이렇게 심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루카셴코 대통령이 코로나19가 퍼진 초기에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보드카를 마시고 사우나를 하면 완치된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스하키를 좋아하거든요. 네. 아이스하키 하면 괜찮다. 빙판에서 바이러스가 못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마스크를 구해서 쓰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마스크로 이제 얼굴을 가리게 되니까 예전에는 시위가 이렇게 길게 이어진 적이 없었는데 얼굴을 가리면 아무래도 자신감이 좀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시위에 참가하기 시작했다라고 러시아 언론이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도 5월 9일에 펼쳤거든요. 네. 근데 정말 대대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고 난 뒤에 2주가 지나니까 벨라루스가 100만 명당 확진자 수 상위 10개국으로 싹 올라갔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알 수가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5월이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 권력을 지켜주는 군과 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아까 잔다르크 3연방 중에 한 명인 콜레스틴 코바는 루카셴코가 국민을 뭘로 보는 건지 뒤늦게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게 됐다.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경제력으로도 중요하죠.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14일에 루카셴코 대통령이랑 만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도와주세요라고 좀 SOS를 쳤거든요. 예. 그래서 자국 군대를 파견해서 뭐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15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을 잃고 싶지 않은 루카셴코 대통령, 또 벨라루스에서 친러시아 정권이 계속되길 바라는 푸틴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지금 루카셴코 대통령이 하도 반정부 시위가 거세니까 개헌을 그럼 먼저 하고 이후에 대선과 총선을 치르겠다. 권력을 좀 나누겠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 개헌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시점이 전혀 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개헌을 하겠다라는 거 이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사실상 그냥 하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나는 이 방침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지금 약속을 했거든요. 푸틴 그래서 대통령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네. 병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벨라루스 그냥 이렇게 탁 러시아가 네. 흡수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벨라루스가 러시아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까 위치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모스크바랑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럽 열강들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공략 통로가 됐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발트해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 그리고 벨라루스 사이에 이제 수바우키 회랑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전통적으로 서방하고 러시아가 많이 싸웠어요. 그 좁은 길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뉘는 걸 회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벨라루스가 만약에 이제 러시아 영향권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이 칼리닝그라드뿐만 아니라 발트해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점 국가예요. 그래서 민주화된 이후에 친서방 국가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니까 무력 개입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까지는 벨라루스 반정부 시위가 우크라이나처럼 반러시아까지 가진 않고 있습니다. 반 루카셴코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명분이 조금 약하죠.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그리고 민족적인 구성도 우크라이나랑 좀 다르고 그래서 아직은 당장 개입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나발리 독극물 테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 지금 벨라루스 시위하고 관련이 좀 있다면서요? 이 나발리가요. 지금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거의 매일 저녁에 유튜브를 통해서 푸틴 대통령을 비판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서 계속한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루카셴코는 푸틴의 아버지이자 정치적 스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벨라루스 시위 사태를 생방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반푸틴 시위랑 계속 연관을 시켰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에게 반푸틴 시위를 벌여라 이렇게 선동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나발리에 대한 독극물 테러를 그 러시아 정부가 단행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사회도 고민이 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루카셴코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부추겼다는 얘기도 지금 막 들리기도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사태가 전개될 것 같으세요? 그 지금 정당성이 없다라고 서방 국가들은 얘기를 하면서 그만둬라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재한다 안 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어지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랑 관계가 악화되는 걸 또 서방 국가들도 그렇게 원하진 않고 러시아 측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틈을 타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퇴진은 절대 안 하면서 자기도 코로나19를 어떻게든 빨리 극복해서 경제 회복을 좀 이뤄내면 집권을 더 정당하게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을 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냥 안정적으로 관리됐으면 좋겠어. 이런 네네. 마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루카셴코 국민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어떻게 네. 대응하느냐가 참 중요하겠습니다.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